거절하시면 돼요. 근데 어렵잖아요. 거절할 때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해줘서 기뻐. 그런데 이번 주는 어쩌지? 일정이 꽉 차버렸어. 긍정적인 감정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한다거나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 상대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는 겁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 피플 플리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생각 습관은 무엇인가요? 피플 플리저 개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 타인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 용어로 이걸 표현하는데 보통 감정의 기본이 인정의 욕구였듯이 이것 또한 타인의 인정 그리고 수용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만족이 곧 나의 만족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절에 대한 불안이 있죠.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결국 이것도 감정의 뿌리가 두려움인 겁니다.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 피플 플리저가 되느냐라고 우리가 알아봤더니 유년기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인 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 정서적 학대라는 건 뭐냐면 주로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부모가 조건부 사랑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100점 맞아야 내 딸이지, 내 아들이지. 그리고 넌 장남이잖아. 부모가 어떤 조건적인 사랑에 제한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가 기뻐할까에만 초점을 두는 거죠. 우리 국내의 어떤 입시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할 때도 왜 간호학과 입학했느냐라고 했을 때 부모가 가라고 해서 이 대답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입시를 목표로 이렇게 쭉 오니까 거기에 매진하면서 오다가 대학에 입학해서는 목표를 상실하고 어떻게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지 몰라서 대학 심리 상담센터에 정말 그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엄친아처럼 보이는데 마음속에는 늘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하는 건 당연해.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힘든 점이 뭐냐면 자기가 지쳐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대의 눈빛과 상대의 욕구에만 충실히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내 감정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이걸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지로 나를 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보통 이제 그 피플 플리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주 물으시는데 거절당한다? 이 개념을 다시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것도 우리는 사회적으로 실패 그러면은 나고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재정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듯이 거절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거절을 해도 그 거절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것을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모에게도 늘 내가 부모의 뜻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불안이 있죠. 그래서 보통 부모들에게도 제가 대학을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대학을 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명문대여도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경쟁 사회여서 이 대학도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을 가든 탑이 아니면 늘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내가 이 탑까지 찍어야 되는데 가지 못했다라는 부족함을 늘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에 대한 죄책감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거절당하면 안 돼 라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거절당하지 않아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상대가 조금만 부정을 해도 아, 내 존재 자체가 거절당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자동적 사고로 일어나 버립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경험 때문에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생기는 걸까요? 부모님의 끊임없는 어떤 이 감정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보여지는 성과, 결과에 부모들이 좀 더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부모의 양육 환경이 뭐냐면 아이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만 울고 네 방에 올라가 이 얘기입니다. 안 돼, 그렇게 울면 안 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죠. 제가 코칭했던 사례의 경우에도 그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 앞에서 다투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이의 이 환경을, 정서적인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셨어요. 근데 오롯이 하나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이의 감정을 전부 다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면 뭘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하니, 아이가 좀 저녁에 잠들지 못하고 불안해하면 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보이지도 않은 걸 그렇게 두려워하냐. 그래서 아이가 울면 무조건 방에 올라가, 이게 그분들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그 아주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잘 자랐다고 여겼는데 나중에 20대가 돼서 폭음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폭음을 하고 이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시면서 가끔 이렇게 힘들어할까라고 자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그 술을 마시게 되면 자기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극도의 우울함이나 슬픔으로 젖어들게 되니까 술을 먹는 걸로 그 슬픔의 과정을 걷는 거예요, 혼자서 몰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엄청난 죄책감과 자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들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이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대화법이 있나요?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긍정적 단호함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단호하셔야 되는데 이 안에 감정은 긍정성을 지녀야 돼요. 그러니까 단호함에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어떤 미움, 원망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 단호함은 뭐냐면 그야말로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절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거절하시면 돼요. 근데 어렵잖아요. 근데 거절할 때 감정을 먼저 말하면 돼요. 감정을 먼저 말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 싫어 라고 거절하는 이전에 감정을 먼저 말해요.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해줘서 기뻐. 내가 그렇게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고마워. 나도 돕고 싶어. 그런데 이번 주는 일정이 어쩌지? 꽉 차버렸어.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절이 어려울 때는요, 나는 그게 안 돼 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아서 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긍정적인 감정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해주다니 사실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해줘서 기쁜 걸, 나를 신뢰해줘서 너무 좋은 걸 라고 긍정적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난 근데 이번 주는 어려워. 내가 이걸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긍정적 단호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대안을 또 제시할 수 있어요. 나는 이번 주는 어려운데 다음 주는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방금 너가 부탁한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좀 더 짧게 시간이 소요되는 일은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 반나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길지 않아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하려면 짧게. 단호하다라는 말은 짧은 거예요. 짧아야 돼요. 어쩌지? 미안해. 이번에는 어렵겠어. 자, 여기에 긍정적 감정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호함에는 감정을 반드시 긍정성으로 담아라. 왜? 당연함이에요. 내가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당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어떤 미안함이나 나한테 왜 이런 것까지 부탁해 라는 원망이나 미움이나 이런 여러 감정이 없어야 돼요. 그냥 당연하게 나를 위해서 내가 이것은 내 표현을 하는 거야. 내 상황을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라고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거절을 못했을 때
아, 내가 왜 거절을 못했지? 내가 어떤 감정 때문에 거절을 못했지? 라고 적어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럼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고, 내가 왜 거절하지 못했지? 그 감정이 뭐지? 아, 미안했구나. 떠날까봐 내가 두려웠구나.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쭉 적어보면서 내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떠날 친구라면 내가 이 친구하고의 관계가 과연 건강한가? 이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에 충실해라. 그래서 반드시 글로 적어보고 대화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래, 내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보겠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서 거울을 보고 이야기해 보시고요. 이걸 녹음해서 적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대화로 훈련해 보는 거예요. 다른 친구를 앞에 두고, 내가 긍정적 단호함을 지금 연습하고 있거든?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적용을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다운 사람으로 사는 게 왜 더 행복한가요?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거절을 하든 거절을 하지 않든 그냥 나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황이 되면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고, 내가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걸 거절할 수 있다라는 내 자체가, 그런 나를 내가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하게 돼요. 그리고 나의 욕구를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셀프 트러스트, 자기 신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욕구를 표현하더라도 주눅 들지 않아요. 난 이걸 원해. 나는 너랑 건강한 친구 관계를 맺고 싶어. 만약에 내가 너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해서 친구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난 이번에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너가 인정해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표현의 이 스킬이 점점 디벨롭합니다. 더 발전하게 돼요.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표현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본 사람만이 점점 더 발전합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관계, 우리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 내 내면의 감정과 드러나는 행동이 일치하는 걸 얘기해요. 내 감정은 밉고 지금 슬픈데 행복하다라고 내가 이 표현을 한다? 이걸 누가 진정성 있는 관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리더십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이 진정성 있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감정과 행동이 일치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채널이나 어느 그 매체도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구독자나 이 보는 관객들이 잘 알아요. 본인은 아무리 그거를 감추고 과장되게 또 숨기려고 해도 보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 있는 관계를 갖게 되면 실제로 내가 거절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는 더 친밀감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거절이 새로운 관계를 향해 나가는 하나의 또 단계가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인데 이럴 때 대화를 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대화법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한다거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이 혼자서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내가 그 순간을 좀 회피하거나 약간 멈추면 되는데, 끝까지 대화를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상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면 그 사람이 끝없이 자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더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조금 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진짜 궁금한 걸로 물어봐야 돼요. 방금 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한데 넌 어떨 때 그걸 느껴? 조금만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들어서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가 보통 그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거나
아, 왜 저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그럴 때는 그 자신도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달라고 해도 되고,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궁금해서 눈빛을 보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어라?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허튼 소리보다는 또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진짜 너는 뭐가 궁금한 거야? 랄지. 진짜 내가 관심 있어서, 나한테 관심 있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뭘 알지? 그런 질문으로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 역으로 질문을 해도 되나요? 그 상대에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상대의 말을 내가 들었는데, 아,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너 이거 나한테 기분 나쁘라고, 내 기분 언짢게 하려고 너가 한 말이야? 라고 물으면 상대는 설사 그렇더라도 아니? 라고 할 테고, 만약에 또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던진 거라면 맞아, 나 너 그러라고 한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극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중요해요. 너 나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야? 이것은 그 상대를 코너로 모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지 마시고 일단은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나 방금 너 얘기를 들었을 때 묘한 어떤 불쾌감이 좀 올라오거든. 근데 혹시 어떤 이유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지 내가 물어봐도 돼? 이렇게 묻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상대를 책임을 추궁하면서 코너로 몰아버리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이걸 책임 추궁형 질문이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기분 나쁜데 너 맞지? 나 지금 기분 나쁘라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단언하면서 이 친구를 이렇게 윽박지르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코너에 몰리면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아 또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뭐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 말을 들으니 묘한 모욕감처럼 좀 불쾌감이 좀 올라와. 이런 감정이 드는데 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는데 물어봐도 돼? 이렇게 하면 그 친구의 반응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반응을 할 거예요. 아, 그래? 나 너가 그런 감정 느끼라고 한 건 아닌데? 뭐 이런달지? 나 너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도 너 지난번에 너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쾌했거든. 막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감정에 집중한 이유가 저 또한 감정에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성향이기도 합니다. 제 아이 역시 그런 성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고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걸 감정 대물림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 예민한 이 감정이 나의 단점일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민한 감정을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도 민감하게 제가 알아차리고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에 대한 공부를 했고, 또 이 감정이 일어나는 그 원리나 작동의 그 프로세스를 공부하다 보니 뇌과학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셀프케어라는 이 책, 특히 감정치유 프로세스 리치를 개발을 한 것도 형식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뿐 아니라 이게 어떻게 뇌 가소성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몸하고도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면 감정을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 셀프케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제 아이가 대학생이 돼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라고 보니 굉장히 예민한 성향이라는 걸 알았다. 엄마가 매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엄마가 나에 대한 존중,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잘 자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엄마는 나에게 있어서 정비소 같은 역할이다. 무한 경쟁의 레이싱 선수처럼 뛰는데 차가 다치거나 내가 힘들었을 때 엄마한테 가면 다시 고칠 수 있었으니까. 아마 병원에 가시면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낯선 곳에 이정표 이렇게 줄선 따라서,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저 파란 선 쭉 따라가십시오, 이런 얘기 듣거든요. 제가
제가 만든 리치, 감정치유 리치 프로세스는 바로 그런 정비서와 같은 그런 안내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그리고 내가 또 반복적 패턴에 이렇게 또 휘말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리치의 여정을 쭉 따라가면 어느새 평온한 자기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